예, 상속설계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상속설계 문제풀이. 전체적으로 상속설계는 지문의 양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세금 쪽은 또 외워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항을 보면서 하나하나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 지문 중에 일부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부는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고,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안 읽으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기본 문제서부터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기본 문제 1번. 상속 설계에 필요한 기본 지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이란 사망에 의해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법률 개념이죠. 상속 설계란 고객과 그 특수관계인의 재무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망 이후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상속인 또는 승계인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체계적,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 맞는 얘기죠. 민법과 상징법은 실종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 개시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실종 선고일이냐 실종기간 만료일이냐 이거에 따라서 상속세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적극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적극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고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차감한 금액,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각종 공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걸 다 차감한 거, 비과세 공제 이런 부분들 다 차감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그러니까 틀린 건 4번.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세 부담이 있어요. 납부 의무가 있죠. 의무를 부담하는 거. 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각각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또 납부를 또 해야 되는. 상속에 관한 실체법과 상속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서 세율이 높죠. 최고 세율이 50%니까. 상속재산의 배분이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별수익분을 고려한 상속재산은 상속당시 재산 플러스 특별수익, 그 다음에 상속재산과 상속세 부과 대상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 원칙적으로는 일치하죠. 근데 살짝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민법상의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이 있다. 이거는 상속세법상의 이야기죠. 특히 간주상속재산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닌데 세법에서는 실질거래 원칙에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거,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보험, 신탁, 퇴직금 뭐 이런 게 있죠. 사망을 전제로 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징법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의 정의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정의에 따른다. 그쵸? 근데 이제 민법과 상속세법이 상징법이 각각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상징법을 따라가죠. 기본 원리는 민법을 따라가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상속세법에서 따로 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3번 문항. 상속설계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라. 상속설계는 대상자산을 상속인에게 단순히 배분하는 과정에 그치는 절차이므로 승계비용 최소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 아니죠. 상속설계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속인에게 가업승계,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상속 뭐 이런 부분도 포함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의 어떤 생활까지도 전부 포함하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그 승계하는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얘기. 2, 3, 4, 5번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읽어보면. 그다음 상속 법률 관계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세 물납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국가에 이미 이전된 경우, 납세 의무자의 명의 등기 원인 무효, 등기가 원인 무효였다 하더라도 국가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게 성립된다? 아니, 원인 무효일 경우에는 아니죠. 그쵸? 예, 그래서 국가의 소유권 등기 역시 무효가 되는 부분. 그래서 상속재산을 넘겼다고만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2번. 유언으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방식이 맞지 않았다면 무효가 되지만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증여 행위에 대해서 과세될 수 있다. 그래서 유언으로 유증을 했는데 유언이 그 엄격한 형식주의를 따르잖아요. 근데 이 형식이 맞지 않아서 유증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사실은 어떤 물건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 물건이 사실은 내가 사망하면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사인, 예를 들어서요, 증여 계약이 있었다면, 증여는 계약이죠. 상대방의 청약과 승낙이 있는. 그래서 이건 아니었지만 이게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증여와 관련되는 또는 이 물건과 관련되는 세금이 나올 수 있겠죠. 상속인지 사인증여인지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 관련된 세율은 달라지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해서 효력이 있고요. 상속재산의 분할, 분할의 소급표라고 얘기하죠. 이때 사망했으면, 사망하고 이때 우리가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소유권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여기서부터 피상속인한테 받은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상속의 소급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추가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속세 협의분할할 때 누구는 더 갖고, 법정상속지분보다 누구는 더 갖고 누구는 덜 갖고 이렇게 하더라도 증여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근데 그 협의 분할이 끝나서 종료가 된 다음에 다시 조정하는 건 이건 증여예요. 그죠? 심화 문제 1번. 상속설계 초기 단계에서 재무설계사가 고객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계산은 민법과 상속세법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예, 다른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똑같지만, 예를 들어 간주상속재산이라든가 추정상속재산이라든가 사전증여재산이라든가 이거 뭐, 그 다음에 가치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살짝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1번이 틀린 거. 2, 3, 4번, 2, 3, 4, 5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상속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단계 고객과의 관계정립 단계에서 고객 동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 관련되는 사항 확정. 2단계 상속설계 관련된 정보 수집. 고객의 주관적 의지가 중요하므로 재무설계사는 많은 상담을 통해서 의사 확인. 3단계 분석 및 평가. 이거를 위해서는 고객의 정보, 재무정보 외에, 즉 피상속인 정보 외에 상속인이나 승계인들의 제한 정보도 중요. 4단계 제안서 작성 및 제시. 상속분에 대한 결정, 유언장 등 재무적인 제한 요소들만 구성, 아니죠. 비재무적인 제한 요소들도 고려해야 돼요. 유언장 작성이라든가 또는 상속분의 결정, 유언장 작성, 뭐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5단계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문항. 상속설계에서 재무설계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해관계인들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전달하고 이로 인해 고객의 사망 이후 벌어질 분쟁 위험 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대표적인 게 유류분과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어차피 유류분권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류분까지는, 그쵸, 주라고 하든가 뭐 이런 부분들.
상속 설계를 통해 고객과 고객의 상속인에 대한 재산 관리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자신의 선에서 이해상충을 피하기 힘들다면 다른 재무설계사에게 이관해야 되고, 만약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경우라도 법적 부담을 하야함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지식을 제공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부담까지는 짓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세무 관련 부분이면은 대가 없이 어떤 상담을 하거나 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뭐 법률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뭐 민법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대전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설계나 이런 거는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협업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나머지 자문 계약 의무 책임 부담을 포괄적으로 작성하게 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 모두 배상 책임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작성하면 안 되죠.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작성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장 보겠습니다. 상속설계 준비와 기본 대책 1번 문항. 상속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 시점에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2023년도 민법 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 범위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죠. 법정 상속인은 법률상 친족이 하나여 인정이 된다. 친족이란 혈연과 혼인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부양, 상속 등 일정한 법률 관계의 기초가 된다. 혼인의 효력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 소멸한다. 그러면 재혼하기 전까지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혼인의 출생자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부모의 혼인 중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그렇진 않아요. 무효가 되게 되면. 그래서 그 혼인 외 출생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면. 생부는 혼외자를 인지할 수 있죠.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친자 관계는 인지에 의해서만 효력이 있어요. 법적으로 성립한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는 인지에 효력이 있다. 그래서 얘가 혼외자예요. 얘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예요. 그러면 엄마와 자녀 관계는 잉태리에서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근데 아빠와 자녀 관계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얘가 내 자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인지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법률혼 관계에서는 이때 태어난 자녀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무조건 당신 자식이 맞아요. 근데 아니라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세요. 친생 부인하세요. 라고 해서 친생 부인하지 않으면 자식이 맞는 거지만, 그러니까 강하게 보호를 해주지만, 사실혼 관계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내 아이가 맞아요 라고 하기 전까지 인정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라는 부분. 자, 3번. 다음 중에서 친생자 입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과 관련해서 근거는 입양특례법이 아니고 민법이죠. 성립 요건은 재판으로 성립하고요. 양친의 성과본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양친과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죠. 그래서 양친의 성과본으로 변경이 되죠. 그러니까 양부모의 성과본으로 변경이 되고 완전히 끊어지는 관계예요. 입양의 효력은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류를 이거와 관련되는 사람이 특별히 서류를 띄지 않는 한
입양이 됐다는 흔적이 없어요. 특별히 서류를 따로 띄지 않는 한. 일반적인 서류 갖고는 입양됐다는 흔적이 없죠. 유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직계 비속, 배우자, 존속과 형제자입니다. 그죠? 비속과 배우자, 존속과 형제자매. 유류분권은 2분의 1, 3분의 1.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선순위 상속권자다. 후순위 상속권자는 유류분권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죠. 그죠? 자기의 권리가 아닌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지죠.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가지고요. 상속 포기자의 직계 비속도 대습상속을 받는 직계 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는다? 아니죠. 상속을 포기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여기는 손사망을 했고 여기는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분 사망하고 상속을 포기했다면 요거까지는 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띄고 이렇게 자녀가 있다. 그럼 여기는 대습상속이 되죠. 여기에 대습상속이 되는 거고 여기는 상속 포기를 했으니까 본인의 권리로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 상속을 해야 되고 대습 상속을 하니까 여기가 선순위가 되는 거지. 그렇죠? 동순위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는 상속을 못 받게 되는 거죠. 5번 문항. 이혼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상속을 할 수 없으나 양도는 가능하다. 상속이나 양도가 할 수 없죠. 다만 이제 법의 힘을 빌어서 나는 주장을 하겠다라고 하고서 명백히 그런 걸 표방하였다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밑에 제가 관련되는 내용은 해설 쪽에 상세하게 적어놔 드렸어요. 3번.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양자 개별 청구 가능하고요. 협의 이혼인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게 되고요.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직권 결정해야 됩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죠. 근데 협의 이혼일 때 이제 협의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재판상 이혼일 때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문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기타 친족인 상속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이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상속관계가 미국 상속법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정모서전은 상속인이 될 수 없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부터는 장래에 대해서 상속인이 아닌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문구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이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성동복의 형제, 북한에 있는 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이성동복의 형제가 어떻게 상속인이 되느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근데 이혼하시고 이렇게 다시 재혼하셔서 이렇게 자녀가 있으면 어머님 사망하셨을 때 여기는 다 똑같이 상속인이야. 그렇죠? 성은 다르잖아. 근데 같은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속인이죠. 당연히. 그렇죠? 물론 이분 사망하거나 이분 사망했을 때 각각 연결이 되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7번) 문항. 상속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상속 결격.
고의로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맞죠? 고의로 상속인의 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상해를 가해서 사망하기 이르게 한 경우 요거는 아니죠. 그쵸? 그래서 고의로 직계 존속, 그다음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 한해서예요. 여기는 상해 치사는. 나머지 3, 4, 5번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 8번 문항. 상속재산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티아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유언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출생을 해야 받는 건데, 자격은 그렇게 주어지죠.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는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 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는 수증자가 사망한 때의 그 유증의 효력, 비로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요건 아니죠. 그래서 수증자가 사망하게 되면 끝. 저 사람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뭐 집 한 채를 조라고 했는데 그분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사망했어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그렇죠? 9번. 상속재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지에 가정법원에 재산분리 청구를 할 수 있죠. 상속재산 분리 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엔 그중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청구하면 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엔 전원을 상대로 해야 돼요.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속되는 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 상속이 안 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것도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당연히 상속이 되죠. 위자료 청구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요거는 상속이 안 돼요.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위 마찬가지고요.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위,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위는 상속이 되고, 그 다음 부의금,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그 다음 벌금 아니고요. 조합원의 지위도 아니죠. 라바사아, 이게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11번 문항.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라. 예금채권은 기본적으로 분할 가능한 채권이어서 공동상속인은 예금채권을 협의분할해서 상속을 받아 각자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가분채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 이렇게 얘기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각자 기본적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특히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분할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소유권 등 물건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단지 청구만 할 수 있는 채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소유권 등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청구만 할 수 있는 권리도 일신전속적인 채권 이외에는 상속이 되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청구만 할 수 있는 채권 당연히.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죠.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도 상속이 되는데 그중 부양 부분은, 부양적 요소 부분은 당연히 상속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일신전속적인 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 권리 의무와 임대차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 채무를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이걸 허용하고 있잖아요.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게 중요하죠. 대외적으로 나는 명백하게 권리 주장을 했잖아요.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12번 문항. 선의 차명거래, 그래서 금융실명제법 관련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건 모두 묶은 것은 그러니까 선의의 차명거래가 아닌 것. 강제집행 면탈하기 위한 타인명의 계좌 예금. 이건 당연히 선의가 아니죠.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는 가정명의 예금. 이건 증여세 면탈하겠다는 얘기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위한 가정명의 예금. 이것도 세금 면탈하기 위한 거죠. 세금 후대 금융상품 가입 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로 분산 예금한 거. 이것도 아니에요. 선의가 아니에요.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부모 명의로 예금하는 경우, 그 다음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모주 청약, 한도 넘기 때문에 하는 거. 그 다음 동창회나 동호회, 이거는 개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랬을 경우에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 선의로 보죠. 그러니까 가나다라는 아니다. 요것도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세금 우대하고 그 다음에 공모주 청약. 꼭 공모주가 안 될 것 같고 세금 우대는 될 것 같은데 좀 바뀌어지죠. 13번. 상속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습상속인인 배우자는 동순이 대습상속인인 직계 존속에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틀렸어요. 대습상속은, 그러니까 5할 가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잘 안 돼요. 대습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배우자나 비속이 받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 있을 때, 그쵸? 이렇게 관계에선 대습이 없어요. 존속 쪽으로는 대습이 발생하지 않죠. 비속이나 배우자 쪽이지.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1번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읽어보시고요. 14번. 상속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도 포괄적 수증자는 특별수익자에 포함이 된다? 상속분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포괄적 수증자,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의 자격과 거의 유사한 자격을 행사할 수 있죠. 상속분으로 받기 때문에 적극재산도 받고 소극재산도 책임져야 되고, 그렇죠? 그 비율만큼. 근데 특별수익에 대한 이야기나 유료분이나 기여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동상속인 자격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포괄 수증을 받은 사람, 포괄 수증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니까 대상이 안 돼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미리 받은 특별수익을 제외한 나머지가 된다. 그렇죠? 구체적 상속분 계산할 때 기억해보면 아시겠죠? 대습상속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자가 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대습상속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이 되기 전에 받은 건 특별수익이 아니야. 근데 대습상속인의 지위가 확정이 된 다음에 받는 건 특별수익이죠. 아버지가 사망한 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생전증여를 한 후 할아버지가 사망해서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손자는 특별수익자에 해당이 되죠.
특별 수익자가 아닌 경우 공동 상속인 간의 상속 채무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승계되고 특별 수익자가 더 부담하는 등의 변동은 없어요. 자, 15번 문항. 혼인과 관련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혼인 정령 상태에 도달해도 만 19세 미만이라면 동의받아야 되는 거죠. 혼인 전에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신 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는 거죠. 일상의 가사와 관련해서 부부 일방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라도 제3자에게 부부의 다른 일방의 책임을 없음을 명시했다며 연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활비라 이런 거 소비하거나 뭔가를 할 때 이 사람 대신에 내가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상을 졌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내가 못 갚았을 때 부부가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 안 갚을 거야 라고 했으면 그렇죠? 예. 연대 책임은 지지 않는다. 혼인이 무효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닌 것으로 되죠. 혼인을 하면 부부 간에는 부부라는 공동 생활체가 형성되고 상속권이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상속권이 있는 혈족 관계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친족 관계지 혈족 관계는 피가 섞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친족 관계죠. 그래서 그게 틀린 거고. 유류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삐삐는 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 그래서 틀린 건 3번.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성년이 되기 전에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수 승인한 경우 그러면 이때는 사실 억울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단순 승인한 경우에도 성년이 된 후에 그 상속의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포기는 안 되고 단순 승인했었던 걸 한정 승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해야 되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수리가 되게 되면 이제 인정을 받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 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부정 소비를 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아니한다. 즉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게 인정이 된다. 특별한정 승인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때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 승인을 말한다. 3개월이죠. 예.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의 재산상 권리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혼동되지 않는다. 그쵸? 혼동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번 문항. 시화 문제. 직계 비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혼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에 의해서 인지하는 시점부터 혈족 관계가 발생한다. 인지하는 시점부터가 아니고요. 인지를 하게 되면 출생하는 때서부터 소급해서 발생하죠. 그때서부터가 아니고 소급해서. 부모의 혼인 중에 임신돼서 그 혼인이 종료된 후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혼인 전에 태어난 자녀라도 부모가 혼인하면 혼인 중에 출생자로 되죠. 1순위 법정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와 손자인 직계 비속이고요.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의 자녀는 혼외자가 되고 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준정이란 혼인의 자의 친생 부모가 혼인해서 혼인 중에 출생자로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나온 다음에 혼인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준정은 생모의 인지와 친생 부모의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생부죠? 생부의 인지. 나머지 3, 4, 5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혼인과 이혼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혼인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혼인이 취소되면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취소되게 되면 장래에 향해서요. 장래에 향해서. 그래서 혼인 전에 한 행위는 유효해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취소가 되면 요 시점에 취소했다. 요 시점에 취소했다. 혼인은 여기에서 했는데 취소가 여기고는 요렇게. 여기에 다양한 법률 관계가 있는 건 유효하죠. 그 다음 이혼한 부부 일방이 부담한 과거 양육비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협의 이혼을 한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 확인받을 때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혼에 따른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양육권 갖고 누구는 친권 갖고,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 미치게 되는 거고요. 이혼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법원의 결정에 의한다. 친권과 양육권의 협의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 이혼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일 경우에는 친권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법원에서 정하는데 협의 이혼 같은 경우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친권과 양육권은 법원의 결정에 의한다라고 돼 있는 게 틀린 거죠. 사안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서 친권자 변경할 수 있어요. 이혼 후에 제3자가 양육자인 경우 부모 쌍방에 대해서 양육비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한 부부 일방이 부담 후 과거의 양육비 역시 청구할 수 있죠. 사실혼과 관련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맞는 걸 골라라.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면 중혼이 된다. 중혼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여기다 법률혼 맺었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 내연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지. 미성년자가 사실혼을 한 경우에 성년으로 의제된다. 성년으로 의제된다라는 거, 성년으로 봐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정하는, 성년처럼 인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혼은 해당이 안 돼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모의 성과번호를 따라요. 모. 어머니의 성과번호를 따라요.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자격이 인정돼서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맞죠?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유족연금 지급하거든요.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는 임차의 권리 의무를 승계받을 수 없다?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았다. 그러면 꼭 등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권리 이전은 등기 안 해도 넘어가요. 원래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속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이럴 때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시골 땅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소유권이 왜 할아버지로 돼 있지? 할아버지는 벌써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권리는 그대로 받기 때문에 굳이 등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옛날엔 꽤 있었어요. 근데 이걸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하고 처분해야 되겠지. 법정 상속인이 없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의무와 임대차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승계할 수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어요.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일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입장이 있죠. 그래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이건. 그래서 피상속인의 채권자한테 이걸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당신 돈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세법에서는 간주상속재산으로 계산해서 세금은 떼죠. 공무원연금법에서의 사망에 따른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죠? 7번 문항. 명의신탁계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판례와 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양자 간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자가 부동산에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되지 않는, 누가 법억이래?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졌죠. 대위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지. 법에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2명 이상의 부동산을 구분 소유하기 위한 경우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아요. 등기명의신탁은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신탁자가 원소유자임을 알고 등기하지만 등기는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 알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나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명의수탁자가 귀속이 되죠. 모르고 한 거니까, 매도인이. 그래서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이 좀 다르다라는 거. 8번 문항. 유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유류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해서 미리 받아간 거를 더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더했을 때 받는 재산가액은 상속계 시당시죠. 시당시. 옛날에 5억짜리 주택을 증여받아서 지금 15억이 됐으면 이 가격으로 보죠. 그렇죠? 이 가격으로 봐. 이 가격으로 보지 않고. 근데 세금 계산할 땐 요걸로 계산하죠. 사전증여 재산 계산할 때는. 해당 기간 안에 들어간다면. 기초재산의 산정은 상속인 이외자에 대하여 한 증여가 포함이 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속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보다 넓다?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 이외에 대한 증여자가 포함이 되지만 상속 채무는 공제한 순재산 갖고 유류분은 계산을 하죠. 네, 유류분 산정의 기초. 그러니까 그거 틀린 거. 공동상속인인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어요.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증여 같은 경우에 1년의 기간을 두지만 공동상속인 간의 특별수익은 이런 기간 제한 없이 다 포함시키죠. 당사자 쌍방이, 이 단어가 중요해요. 쌍방이 상속인의 권리관계를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이 1년이라는 조건 제한 없이 다 합치죠. 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어요. 거의 상속인과 같은 권리를 갖고 가기 때문에. 상속회복 청구의 상대방에 대한 참칭 상속이라 함은
재산 상속인인 것처럼 인것을 신뢰하게 만드는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상속인이라고 참칭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한 자는 참칭 상속인에 해당이 되죠. 공동상속인의 경우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 이거 참칭 상속인에 해당돼요. 3번, 4번 같은 경우엔 잘 문구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상속인이 아닌 자가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적으로 상속인이라고 했지만 상속이라고 하고 상속권을 침해하는 경우엔 참칭 상속인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칭 상속인은 이게 참칭 상속인이 아니냐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문구대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다음은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러니까 수리를 안 하면 안 돼요. 포기나 이런 것들 수리한 경우 상속이나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상속 포기는 신고의 수리라는 심판에 의해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정법원한테 오케이 하기 전에 나는 알아서 해버리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지. 단순 승인은 신고를 해야 하며 가정법원의 요건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이를 수리 또는 각하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단순 승인은 그런 거 없어요.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상속 승인과 승인 또는 포기를 상속 개시 전에 하는 건 당연히 무효죠.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이더라도 상속 재산에 대한 청산 의무는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상속 승인과 포기까지 꽤 많은 양을 지금 했어요. 사실은 꽤 많은 양을 했는데 안에 상속은 뒤에 나와서 이제 유언도 우리가 이제 다음 차시에 하겠지만은 오지선다에 나오는 내용들이 각각 다 시험 문제로 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상속이 대신에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딱 정리해 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번 차시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차시는 유언 설계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